여기 오신 분들도 생각하시기에 정파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고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한번 저는 오늘 제시를 하고 싶어서, 일단 정파성의 개념을 좀 고민을 해보면 1차적으로 느끼는 건 사실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정파성의 개념을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국내 연구자, 송현주 연구자, 송현자 교수가 얘기를 한 건데요. 개인 차원에서 볼 때 정파성, 영어로는 이제 파티잔십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선호하는 정당이 있다는 거죠. 그 정당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인식 또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당을 자신과 일체시키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거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제 감정이 이렇게 붙는다는 겁니다. 감정에 애착이 되고 정당 자체를 하나의 어떤 정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목하실 거는 이겁니다. 정당에 대해 느끼는 태도와 평가. 사실 이건 태도거든요. 정파성이라고 얘기할 때 물론 그 안에 본인의 신념이 담길 수는 있는데 어떤 뭐 합리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그리고 수년 동안 그게 이제 뭐 학습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쌓인,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간에 형성되는 건 아닐 테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태도인데요. 근데 오늘 주제는 뭐 일반 개인에 대한 정파성이 아니고 이 언론이 갖고 있는 정파성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정파성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이해가 있지만, 이따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내 연구자들의 입장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회 구조나 또 이것에 개입하는 어떤 공공 현안을 놓고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일관된 입장과 태도다. 그러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의 어떤 태도인데, 여기도 역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냥 꺼져버렸네요. 일관된 입장과 태도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김영욱 연구자는 뭐 개별 언론사가 뭐 국내에 좀 심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정파적이라 하더라도 언론 전체 입장에서 보면 뭐 다양성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특이한 거는 정파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부분이 있고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개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정파성의 개념은 기자가 어떤 사안을 보도할 때 또는 그 어떤 다양한 사실관계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 할 때 개입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 자체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가 어떤 뭐 진공 상태에서 뭐 이데올로기 없이 아주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정파성인데, 기본 사실이나 또는 사실관계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술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에 발표하신 우리 전 한겨레 기자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 기자들은 자신의 뉴스 제작과 기사 쓰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내 보도는 객관적이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비판을 한다면 정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팩트가 아니고, 또는 한쪽 입장만 제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균형을 잡지 못했다. 균형성 문제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기사의 가치나 선호, 추정 등을 밝히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객관성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과 의견을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리를 하지 못하고 기사 안에 의견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 정당하지 못한 정파성은 다시 풀면 기사가 사실이나 정확성 또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새로운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정파적인 언론이거든요. 정파적인 언론의 가장 큰 어떤 문제는 지금 이슈 필터링, 현안을 걸러내는, 그리고 어떤 현안을 프레이밍한다. 우리말로 이제 틀짓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세미나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할 때 분명히 적용하는 프레임들이 존재합니다. 개인들은 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 기능을 하는 언론에서 그런 프레임을 적용할 때 결과물이 이렇게 편향되게 나오는, 그러니까 편향된 보도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해당 주체를 정파적인 언론이다라고 이 연구자를 이해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과연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발표를 하면서 뭐 여러분 경험상 뭐 조종동, 뭐 한겨레 경향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론사들이 과연 정파적인 편향된 보도를 하느냐?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근데 이건 제 질문은 아니고요. 이 연구자가 던진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시점은 좀 약간 됐습니다만 2013년에 미국의 주요 13개 여기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안에서 활동하는 요 마지막 거는 이제 정치 블로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미국은 이제 블로그 지형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표 블로그와 그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이제 하루의 평균 정치 기사를 얼마나 보도하느냐인데 주목하실 거는 80만 건이 넘는 거를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거든요. 저희가 정파적 언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어떤 단편적이거나 경험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대규모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앞부분에 경험적이고 단편적이고 거의 글자 그대로 그냥 딱 잘라서 한번 들여다보는 건데 80만 건이면 글쎄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웬만한 연구자들은 사실 이걸 분석하기 어렵거든요. 별도의 어떤 분석 툴이 없다면.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기계학습이라든가 집단 조달,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거 원래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오전에 학생들 상대로 이제 미디어 글쓰기 수업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예비 기자가 될 사람들은 우리말이 있을 때는 우리말을 써주고 없을 때는 우리말을 이제 만들어라고 강요합니다. 그냥 크라우드 소싱하면 영어를 모르는 독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우리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크라우드 우드가 있어요.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해서. 하여간 이 두 개의 분석 툴로 저걸 분석을 해서 들여다본 결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크게 확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 줄 보시면 이쪽 위에 파란 거는 쉽게 그냥 우리 말씀드리면 좌편향이라는 거고 빨간 거는 우편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언론사들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 있고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BBC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론사들인데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기사고요. 아래 거는 의견인데 사실 의견에서는 더 이게 정파적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의견을 표출을 하기 때문에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담는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우편향 비율이 한 10% 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좌편향은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온 폭스뉴스를 볼까요? 이쪽 편을 보시면 폭스뉴스 보면 뉴스가 예상이 되죠. 우편향일 것 같다. 근데 우편향 이 비율이 여기 보시면 20% 좀 넘고 그 다음에 좌편향이 생각보다 적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아주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폭스뉴스는 완전히 극한으로 갈 거고 뉴욕타임즈, 글쎄 뉴욕타임즈가 진보적이라고 말하겠죠.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편차를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일리 코스와 지금 그러니까 양측에 얘가 삐쭉 튀어나온 애들은 블로거거든요. 얘와 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블로거이기 때문에 일반 전통 언론사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좀 그 기준점에서 좀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드러나고요. 의견 부분에서는 당연히 많은 편차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 라인에서 보시면 그렇게 많은 차이점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스뉴스는 당연히 의견 부분에서는 빨간 거, 그러니까 이게 우편향으로 나오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40%의 좌편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뉴욕타임즈도 우편향이 존재하고 있고 팍스는 조금 적습니다만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언론이 기사와 논설에서 편향된 보도를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현안별로 좀 보면요. 여기서는 앞부분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좀 현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교육 문제 우리 요즘 굉장히 큰 문제고요. 공화당 스캔들이 있고 마약 문제 쭉 나가는데 이쪽 좀 회색으로 된 부분이 뉴욕 타임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얗게 된 게 팍스뉴스거든요. 그래서 마치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비교하는 그런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공화당 스캔들에서는 뉴욕 타임즈가 훨씬 좌편향돼 있습니다. 팍스뉴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스캔들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일견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나머지 현안에 있어서는 그런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저희 상식과는 좀 맞지 않나, 또 저희 상식과는 반대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정파적이라고 그랬다면 이 가운데에 몰려 있지 않고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뉴욕타임즈는 좌편향, 팍스뉴스 우편향으로 번져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현안별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접목을 시킨다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 흥미로운 결과. 이거 더군다나 2016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어떨까라 질문을 던지시다면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사라는 게 하나의 제도로서 나름대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파성의 측정에 대한 예를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연구에서는 뭐 저희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특정 현안을 다룬 일당, 어떤 현안, 어떤 문제를 다루냐 그런 기사의 빈도와 그리고 한 기사의 어떤 단어 빈도, 그리고 신문 일면에 실린 그 관련 기사들의 비중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집중 언급한 기사들의 비중,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논조 잘 아시는 긍정, 부정, 중립으로 해서 지금 이 5가지 기준으로 정파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 리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 질문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따라 보도가 달라지고 부정적 보도가 많은가? 그래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험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다 했으면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현실 상황이 심각할 때, 다시 말해 실업률이 굉장히 높을 때 그 관련 기사가 더 많아지고 낮은 실업률 때는 적다. 그러니까 이 A라는 거는 두 개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통계적으로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실업 기사도 실업률이 높은 상황, 이런 어떤 현실 문제가 심각할 때 더 많이 늘어났고 그러지 않을 때는 줄었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논조도 역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흐름은 대통령에 속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발을 딛는 현실에서의 문제에 더 주목을 해서 언론이 이런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겠죠. 그런 게 많이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실업 문제 보도를 예측하는 것을 이 사람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별표가 있는 게 의미 있는 건데요. 예. 실업률이 가장 의미 있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의미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업률의 어떤 절대 변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 변화를 했을 때 이게 월 기사에 영향을 줬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해본 건데요. 저 관훈저널에 이제 실린 걸 제가 인용한 건데, 이게 어떤 뭐 대규모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제주 난민 사건, 그 난민 관련해서 조선일보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이거 한 20건, 이거는 뭐 관련된 기사를 수집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해당된 단어들이 묶이는 같은 색깔은 이제 같은 군집으로 묶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2차원이라 겹쳐 보이지만 사실 이게 3차원으로 돌리면 다 떨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색깔들인데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집 분석을 해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군집으로 해서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이런 형태.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런 문제에 주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라든가 뭐 여성 상대 범죄, 불법 체류 등 비교적 부정적인 관점에 접근을 했고, 그리고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라든가 또는 취업 난민 문제 등을 통해서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단어의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군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겨레는 난민과의 공존이라든가요, 또는 정부 지원 부재 문제, 일자리 문제 등 해서 비교적 난민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연두색이라 이 부분인데 난민이와 지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제주 난민 그 사람이 이 지갑을 찾아줬다. 이게 관련돼서 나온 거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는 좀 긍정적인 선행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결론인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서는 두 언론사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편향된 보도로. 근데 그 판단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대규모,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80만 건에 해당되는 뭐 1년치를 본다든가. 그래서 그걸 저희 사람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는 기계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교하게 분석해서 정파성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안타깝고는 아직까지 국내에 이런 결과나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 연구자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